지금 알트 시즌이 왔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데이터를 보면요. 알트 시즌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알트 시즌 지표는 37이고요. 객관적으로 지금은 알트 시즌이 아니죠. 근데 동시에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 아서헤이즈 측에서는 알트 시즌이 이미 시작이 됐고 없다고 느끼는 것은 당신이 오르고 있는 알트를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둘 다 맞습니다. 이 서로 다른 알트 시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알트 시즌은 보통 이런 그림이에요. 이 비트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 이더리움이 따라가고 마지막에 알트가 다 같이 폭발하는 이런 장면들 익숙하실 겁니다. 이 과거에는 이런 패턴이 상당히 자주 보였었기 때문에 돈 벌기가 너무나도 쉬웠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패턴들이 그대로 반복되기가 어려운 구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알트 시즌이 절대로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정의가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체감이 달라진 것 뿐입니다. 이 먼저 알트 시즌 지표가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아주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센터의 알트 시즌 지표는요. 최근에 90일 동안 상위 50개 중에 75%가 비트코인을 이겨야지 알트 시즌이라고 봅니다. 이 말인즉슨 시장 전체의 상승폭을 보는 지표라는 뜻인데요. 이 대부분이 비트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면은 그때를 알트 시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37이에요. 즉 대부분의 알트가 비트코인을 이기는 시장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아서 헤이즈가 말하는 알트 시즌은 과연 무엇일까요? 헤이즈는 알트 시즌은 항상 존재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속뜻은 간단한데요. 이 시장 전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섹터에서 항상 알트가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알트 코인 시장이 워낙에 넓고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어디선가는 늘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즉 지표는 다 같이 오르는 계절을 말을 하고 헤이즈는 선별적으로 불 붙는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맞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질문이 남죠. 왜 이런 구조로 바뀌었고 그리고 왜 예전처럼 한 번에 번지지 않고 일부만 오르고 끝나는 일이 많아졌을까? 여기서부터 표면적인 뉴스가 아니라 이 돈이 움직이는 기계장치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기계장치는 미국 연준입니다. 이번 달 10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내렸죠. 금리 인하 자체는 위험자산에 우호적입니다. 근데 연준은 동시에 준비금이 줄어들었다는 맥락에서 이 필요하면 단기 국채라도 사서 준비금을 유지하겠다는 문구를 넣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유동성은 받치되 시스템은 관리한다는 태도입니다. 이 시장에 돈이 풀릴 수 있지만 무작정 광풍으로 번지는 방식과는 다르겠죠. 이런 환경에서 돈은 한 번에 전체로 퍼지지 않아요. 이 먼저 큰 곳으로 쏠릴 거고 그 다음에서야 조심스럽게 옆으로 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계장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올해 7월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를 법으로 만들었죠. 이 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한테 100% 준비금, 월간 공시, 그리고 집행 가능성까지 요구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디지털 달러를 키우는 대신에 이 손에 쥐고 가겠다는 설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죠.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코인 시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이 코인을 쓰는 길을 만드는 것에 더 가깝다라는 거. 다만 그 길은 아무나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요. 규칙을 지킨 사람만 쓰게 된다라는 거. 이 설계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비자 측에서 12월 16일 미국에서 서클 결제를 시작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남겼죠. 처음에 참여하는 은행으로 크로스 리버뱅크, 리드뱅크를 언급을 했고요.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결제가 이뤄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큰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거래소 안에서만 도는 토큰이 아니라 결제망의 정산 레이어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연결하면은 오늘 알트 시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돈은 이제부터 규칙이 명확한 통로로 먼저 가게 되는 거고 규모가 큰 자금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한 번에 달아오르기보다도요. 통로가 깔리는 것부터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서야 주변으로 번지게 된다는 거. 여기서 아서 헤이즈의 말이 현실이 되는데요. 알트 시즌은 있습니다. 다만 그 알트 시즌은 내 코인에 자동으로 오지가 않는다는 거. 돈이 먼저 지나가는 통로 위에 있는 선별된 알트 코인에만 먼저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요. 공격적인 매매보다도 현물 기준으로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XRP가 특히 그런데요. 그래서 제 자료는 수익을 부추기기보다 평단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께만 공유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런 돈의 통로 관점에서 XRP를 보면은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리플 XRP는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알트가 아니라 규제된 달러가 온체인으로 들어올 때 거쳐가도록 설계된 자산에 가깝다라는 거. RLUSD는 NYDFS 규제 아래서 발행이 되고요. 리플은 은행 인가랑 기관 커스터디까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ETF라는 제도권 그릇까지 준비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은 XRP는 알트 시즌이 올 때 우연히 혜택을 받는 코인이 아니라요. 돈이 먼저 흘러 들어오는 통로 위에 이미 올라가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알트 시즌 논쟁에서 XRP가 오를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길에 포함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리플 XRP를 보는 핵심은 규제된 달러가 온체인으로 들어오는 시대에서 XRP가 어디에 서 있느냐예요. 이 리플이 12월 16일 기준으로 RLUSD
RLUSD를 여러 가지 레이어 2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었죠. 그리고 RLUSD가 NIDFS 신탁 규제 아래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거, OCC 차트를 시청했다는 점을 같이 말을 합니다. 즉 현재 기술 확장, 규제 확장을 같이 밟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서가 있어요. 지난 12월 12일 OCC 문서에서는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에 대해서 예비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이번 은행이 RLUSD의 준비금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기관 대상 커스터디를 제공하는 계획까지도 들어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리플이 단순한 코인 회사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겠죠. 이 디지털 달러의 준비금과 커스터디 같은 은행 업무의 영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11월 24일 이 프랭클린 템플턴 측에서 XRP를 담는 XRP ETF, XRPZ 출시를 발표했죠. ETF가 단순하게 가격을 따라가는 상품이 아닙니다. 이 제도권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생기면 시장의 돈은 더 빨리 담을 수 있는 곳과 담기 어려운 곳으로 갈라지겠죠. 그래서 알트 시즌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예전처럼 다 같이 오르기보다는 이렇게 제도권과 인프라와 실제 사용 이런 쪽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의 핵심은 여기에요. 지금 알트 시즌 논쟁은요. 언제 오르냐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오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지표는 시장 폭이 아직 넓지 않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하지만 헤이즈의 승자들은 이미 달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이해하셔야지 지금 시장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저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내 코인이 아니라 돈의 통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 통로를 보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장 폭이 넓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승자만 바뀌면서 짧은 파도만 치는지 여기를 먼저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 폭이 넓어지는 장이면 분산이 통해요. 폭이 좁은 장이면 선별이 통합니다. 지금은 후자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체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알트 시즌이 이미 시작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알트 시즌이 아닙니다. 예전 알트 시즌은 모두가 같이 달릴 수 있는 축제였다면 지금 알트 시즌은 이 통로 위에서만 먼저 달리는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탓하기 전에 내 렌즈를 바꿔야겠죠. 렌즈가 바뀌면 지금 왜 어떤 코인은 오르고 어떤 코인은 멈췄는지 그리고 앞으로 오를 코인은 무엇인지 그 이유가 구조로 설명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암호화폐 시장은요. 과거 기업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환호하던 시끄러운 축제가 아니라 규제랑 제도라는 돈의 통로 위에서 선택받은 자산들만 거대하게 움직이는 이런 냉철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다시 오지 않을 과거의 파도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이미 발밑을 적시고 있는 새로운 기회의 물결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이 변화된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겠죠.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변화된 질서 위에서 이 정확한 길목을 지키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을 바꾸려고 애쓰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할 때 비로소 중심이 잡힌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시장이 하락하면 누구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차트는 빨갛던 기억 대신에 어두운 색으로 바뀌고요. 커뮤니티랑 뉴스는 불안한 말들로 가득 차면서 분위기 자체가 사람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더 무너질 것 같다 이런 말에 시선을 빼앗기시고 그 사이에 정작 스스로의 판단은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내려가는 순간에 정말 필요한 건요. 이 공포가 아니라 점검인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하지 않은 소리에 더 크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팔 생각이 없었는데 이 주변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결국에 바닥에 가까운 자리에서 다 던져버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반등이 나오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아마도 이번 하락장에서 XRP 손절하신 분들 엄청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XRP 다시 한번 반등 주는 이런 묘한 상황들. 이건 판단을 잘못했다기보다도 이 잡생각이 판단을 대신 해버린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셔야 되는 거는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내가 불안해한다고 가격이 올라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화를 낸다고 하락이 멈추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다가 정작 중요한 대응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 하락장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시장의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느 구간까지 열려 있을지, 현실적인 저항선은 어디일지, 그리고 그 구간에서 나는 줄일지 지켜버릴지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냉정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요즘 시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 뉴스 하나로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걸 혼자 판단하려고 하면 체력도 멘탈도 빠르게 지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핵심 구간에 가볍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건 매매 신호가 아니라
혼자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멘탈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요즘에 크립토 시장을 보면은 이상한 장면이 동시에 보입니다. 이 가격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지쳤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오히려 사상 최고 수준 근처까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거. 이 돈이 도망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돈이 엄청나게 또 들어온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모순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이런 모순들을 이해하고자 하신다면은 왜 일본이 갑자기 다음 무대가 되는지까지도 한 번에 이어집니다. 이 지금 크립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에요. 돈이 어디서 머물고 있는가.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오늘 기준으로 약 3,090억 달러 안팎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데이터 제공처에 따라서 3,100억 달러대까지도 돌파한 게 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숫자의 1%, 2% 차이가 아니라 이 정도 규모의 현금성 자산들이 현재 이미 크립토 체인 위로 올라와 있다는 사실, 한마디로 크립토 대기 자금인 셈인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위의 스테이블 코인만 보더라도 1,600억 달러대 수준입니다. 이건 크립토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현금 주차장이 역사적으로 역대급으로 커졌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이 천문학적인 돈의 절반 아니면 30% 정도만이라도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에 따른 엄청난 불장이 순식간에 벌어질 것은 자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 통해서 이런 스테이블코인과 돈의 흐름들 낱낱이 파헤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이 현금이 이렇게 많은데 왜 가격은 같이 오르지 못하느냐는 질문이겠죠.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나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 무조건 상승장이라는 생각인데요. 실제로는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들어올 때도 쓰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히려 돈이 빠질 때도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는 현상은 이게 호재라기보다는요, 시장의 속도를 키우는 연료통이 더 커졌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겠죠.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 총알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방향성만 잡아주면은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방향성이 꺾이면은 더 거칠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이 연료통은 왜 커졌을까요? 이때부터는 차트가 아니라 통화랑 정책을 보셔야 돼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세계는 중앙은행 방향이 갈라지는 시기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어때요? 유동성의 바닥을 받치려는 쪽으로 금리 인하 추이로 기울고 있고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금리 정상화를 밀어붙이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이번 달 기준금리 3.5에서 3.75%까지 내려버렸고요. 그리고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기 국채를 필요할 때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은 집 안에 물탱크가 너무 비어버리면은 이거 수도가 끊길 수 있으니까 물을 다시 채우는 장치까지도 같이 켜겠다라는 말인데요. 이런 신호가 위험자산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동할 때가 많은 거고, 또 반대로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12월 19일 단기 금리를 약 0.75%포인트까지 올려버렸죠. 그리고 전망이 실현되면은 추가 인상을 계속하겠다라는 끊임없는 금리 인상 방향성까지도 유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본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초저금리 시대에서 점점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엔화입니다.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금리가 낮은 통화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곳이나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습관인데요. 과거에는 엔화가 대표적인 빌리기 쉬운 돈이었다라면은 일본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런 습관이 흔들리겠죠.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고 엔화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포지션을 줄이는 움직임이 나오고 그 충격이 주식과 채권, 원자재를 거쳐서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까지 번집니다. 이때 사람들이 보통 가장 빨리 숨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죠. 그 숨는 곳이 바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흔들리더라도 현금이 더 쌓이는 이런 모순이 생긴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돈이 떠난 게 아니라요. 규제랑 정책 신호를 기다리면서 눈치 보는 이 스테이블코인으로 형태만 바꿔서 주차 중이라는 점이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리플, XRP, 솔라나 여러가지 코인들에 대해서 매도한 금액, 이 금액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이제 이 주체된 돈이 움직일 때 어느 입구로 들어가고 어느 출구로 나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이런 입구랑 출구를 결정하는 게 바로 규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이 사실상 디지털 현금입니다. 현금은 국가가 싫어하죠. 통제 밖에서 돌아가면은 세금도 자금 세탁도 금융 안정도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해 7월 18일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준비 자산을 달러하거나 미국채 같은 유동성 자산으로 뒷받침하면서요. 매달 준비 자산 구성을 공개하는 방향으로서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온체인 달러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국채 수요랑 달러 영향력에 붙여가지고 키우겠다라는 설계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미카로서 자기들 규칙을 만들었고요. 일본도 비슷한 고민을 시작했죠. 일본이 최근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 개정 초안을 넣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 다중 관할 스테이블코인의 준비 자산을 일본 안에 어떤 기준으로 잡을지 이런 디테일까지도 다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외국 스테이블코인도요. 일본에서 유통이 될 수 있지만
특별한 라이선스를 가진 중개자 경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서 문을 만들고 또 문지기를 세우는 방식들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리플 XRP는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자산일수록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평단 관리하시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안내드리는 자료도 레버리지나 단타가 아니라요. 무조건 현물 매매 기준으로만 정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본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크립토에 상당히 조심스러웠었죠.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 일본의 금융청 같은 경우는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처럼 정의해가지고 내부자 거래 규율을 적용을 하면서 이 수익과세를 주식처럼 20%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보험사가 증권 자회사를 통해서 암호자산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향성까지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현실화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들만 하는 시장에서 이제부터는 제도권에서 유통망이 붙는 본격적인 시장으로 성격이 아예 달라져 버립니다. 이미 현재 일본 안에서도 기초 체력은 커지고 있죠. 일본 투자자들의 암호자산 보유는 올해 7월 말 5조 엔으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머카리 같은 플랫폼이 만든 크립토 계좌는 340만까지 늘어서 전체 1320만 계좌의 4분의 1을 넘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일본이 더 이상 작은 시장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제도 변화가 붙으면은 이 시장은 글로벌 자본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착륙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본이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무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10월 27일 엔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JPYC가 출시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일본의 3대 금융그룹 은행들이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크로스보더 결제에 테스트하겠다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부랑 금융당국이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일본이 투기판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로서 크립토를 다시 정의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시면 돼요.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하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있는 세상에서는 결국에 모든 길이 달러로만 연결되겠죠. 근데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은 일본 안에 결제랑 정산이 이 체인 위에서 돌아갈 수가 있고요. 해외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환전과 결제 연결망이 생깁니다. 즉 현재 일본은요. 글로벌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현금의 관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본의 다음 역할은 가격을 올리는 시장이 아니라요. 돈이 드나드는 문을 설계하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글로벌 자본들은 크립토를 떠난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런 형태로서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기 자본들은 규제랑 정책이 만든 문을 따라서 현재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일본이 지금 그 문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의 요점은 리플 XRP가 어떤 역할로서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지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 서로 다른 체인과 서로 다른 규제권을 연결하는 기술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커지겠죠. 작년에 RLUSD가 출시됐고 최근에 RLUSD를 이더리움 레이어2로 확장 테스트한다는 보도까지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이 멀티체인으로 확장되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일본이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 허브로 간다면요. 리플 XRP는 가격보다는 결제랑 정산의 연결망에서 어디에 붙는가로 봐야 되는 자리에 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세 가지 다이얼 정도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첫 번째가 달러 유동성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도 준비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장 바닥의 물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엔화 레짐입니다. 일본 금리 인상 속도랑 엔화 방향성은 전 세계 위험자산 포지션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일본의 규제랑 세금입니다. 20%대 과세 전환과 금융상품화가 말에서 법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일본 시장 성격이 바뀐다는 거고 이 세 가지가 한 방에 맞아떨어진다. 지금 대기 중인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고 지금 크립토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이 자본의 위치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도망이 아니라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 대기 자본이 들고 나갈 수 있는 제도권 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투자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거대한 장치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의 눈에는 멈춰버린 가격과 지루한 횡보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쳐서 시장을 떠나고 계세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데이터의 이면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3천억 달러라는 역대급 자금이 사라진 게 아니라요. 일본과 미국이 만드는 새로운 규제의 문 앞에서 발사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보이는 가격에 속아가지고 지쳐서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믿고 그 길목을 지키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부는요. 언제나 대중이 지쳐서 떠난 그 빈자리를 묵묵히 지킨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확인한 이 돈의 위치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단단한 닻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 중심까지 같이 흔들리면 투자는 방향성을 잃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장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고요.
상승과 하락은 늘 반복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내가 매번 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오를 때는 올라서 불안하고 떨어질 땐 떨어져 후회하는 이 결국에 어느 구간에서도 마음 편할 수가 없는 매매가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중심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요. 내가 팔면 오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반복이 되는데 이건 시장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기준 없이 감정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예요. 예전부터 샀다 팔았다 자주 하면은 안 좋다는 말들이 많았었죠. 그 말의 핵심은 매매 자체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고요. 이미 상승의 끝자락에 가까운 구간에서 조급하게 추격 매수하고 반대로 하락의 끝부분, 바닥에 가까운 구간에서 공포에 매도하는 이런 샀다 팔았다가 반복되면은 점점 내 계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매매라고 할지라도 비중을 나눠서 조절하고 적당한 구간에서는 줄여나가고 내려온 구간에서는 다시 채워넣는 이런 원칙 매매를 활용하면은 당연하게도 투자 흐름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어줄 겁니다. 결국에 투자라는 게 시장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내 기준을 지켜내는 싸움이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을 관리한 사람입니다.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습니다. 이 정보는 넘쳐나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 홍콩에서 내년 초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걸 그냥 코인 하나 더 생긴다라고 받아들이면 핵심을 놓치시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홍콩이 지금 만들려는 건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디지털 현금이 드나드는 관문을 새로 깔고 있다는 거고 현재 신청이 36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당국은 초기에는 소수만 허가하겠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많다라는 숫자랑 적게 뽑겠다는 원칙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현재 시점 홍콩은요. 이 혁신을 크게 열겠다는 게 아니라 통제 가능한 정도로만 혁신을 열겠다라는 바이브겠죠. 스테이블 코인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블록체인 위에서 쓰는 디지털 현금입니다. 지갑 안에서 1달러처럼 움직이는데 24시간 멈추질 않아요. 은행 영업시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달러 역할을 해준다는 거고 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도 알트코인들 갈아탈 때도 결국에 많은 거래가 스테이블 코인을 거치고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비유드리자면은 시장의 피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피가 어디로 흐르는지, 누가 그 혈관을 관리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는 돈인데 이 발행을 허용한다? 그렇다면 민간이 돈을 찍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 나라라거나 아무 규제기관이 쉽게 허용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측에서는 허용은 하되 소수만 가능한 허가제로 간다라는 거예요. 문은 열되 문지기를 세우는 거죠. 홍콩의 금융관리국에서는요. 올해 8월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체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말까지 신청서를 내면은 초기 심사 대상으로 보겠다는 일정까지도 공개했어요. 현재 시장에서는 분명한 시그널이겠죠. 이 관심이 있으면은 오세요. 이런 겁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시그널로 같이 던지고 있는데 헷갈리게 말하지 마세요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허가가 난 것처럼 말하면은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붙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현재 홍콩 당국은 상당히 엄격한 걸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신뢰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1달러인지 진짜 1홍콩 달러인지 믿으려면은 준비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준비금이 엉성하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단순하게 종이로 만든 쿠폰 쪼가리가 됩니다. 그래서 홍콩 측에서는 준비금 관리, 환매 능력,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최우선으로 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돈의 뒷주머니가 단단한가 그리고 그 돈이 불법 자금과 섞이지 않는가 이거부터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홍콩의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현재 홍콩은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도시 중에 하나죠. 중국과 세계를 잇는 금융항구입니다. 중국 본토는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구조가 아니죠. 근데 세계 자본은 중국 시장에 접근을 하고 싶어요. 이런 긴장감 사이에서 홍콩은 항상 통제된 개방이라는 역할을 도맡아 왔습니다. 이번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개방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막지도 않는다는 거. 관리 가능한 만큼만 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이 36건 정도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딱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수요가 정말로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세 번째입니다. 홍콩이 이 경쟁을 통해 가지고 누가 앞으로 디지털 현금을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르겠다라는 거예요. 즉 라이선스는 단순한 허가증이 아니라 앞으로의 질서를 정하는 증명서가 되겠죠. 이제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7월 이 미국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인 틀을 만들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었죠. 미국이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달러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은행 계좌 없이도 달러처럼 쓰는 토큰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달러의 영향력을 넓힐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미국 바깥에서 달러화가 통제 없이 퍼지는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도요. 허용은 하되 규칙 아래에서 이런 기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통화 주도권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개적으로 나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한마디로 스테이블코인은 기술 뉴스가 아니라 통화 뉴스입니다. 그래서 홍콩의 허가도 결국에 통화 게임의 일부라는 거. 홍콩이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한다라는 건요. 앞으로 홍콩이 전 세계 디지털 달러의 항구가 되겠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자본 통제가 국가 운영의 핵심 도구입니다. 디지털 달러 통로가 커진다? 그럼 통제 밖에 있는 자금 흐름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홍콩이 마음대로 뛰도록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10월과 11월 사이에서는요. 중국 쪽의 규제 강화 흐름과 연결된 보도들이 이어진 바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홍콩 스테이블코인 이슈의 두 번째 모순입니다. 이 홍콩은 열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힘겨루기 속에서 최종 형태가 결정이 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거시경제 흐름을 살펴볼까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금리는 3%대 중후반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은 위험자산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위험자산이 아니라 이 돈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금리 환경은 두 가지로 작동을 할 텐데요. 한쪽에서는 거래량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준비금에서 받는 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즉 수요는 늘어나고요. 수익 모델은 바뀌는 이런 구간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시장은 더더욱이 누가 허가를 받느냐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고 허가를 받으면 유통과 신뢰에 프리미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돈의 통로입니다. 홍콩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디지털 현금의 통로를 열고 그 통로를 관리할 주체를 선별하는 거예요. 1월까지는 기대감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특히나 우리는 신청했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미 과열과 투기를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요. 이 기대를 부풀리는 뉴스가 나올수록 당국이 선을 긋는 메시지를 내는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이 시장은 그때마다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월까지는 실제 발표 가능 구간입니다. 내년 초에 첫 번째 배치가 목표라는 이런 문구들이 이미 정책 문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발표가 나온다? 그럼 시장은 즉시 해석 경쟁을 시작을 할 겁니다. 어떤 곳이 받았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파트너가 붙는지 여부.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허가수 자체보다도 허가받은 주체의 성격이에요. 은행 계열인지, 결제 인프라 계열인지, 아니면은 기술 기업인지 이거에 따라서 홍콩이 무엇을 하려는지가 읽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 정도까지는 정착 구간입니다. 이 허가를 받았는데 사용처가 없다? 그럼 이거는 종이 허가증에 머물겠죠. 반대로 무역 결제나 기업 자금 관리라거나 기관 간의 정산으로 붙기 시작을 하면은 홍콩은 디지털 금융의 허브로 한 단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토큰화랑 RWA 그리고 규제형 디지털 자산 서비스가 홍콩에 더 많이 쌓일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뉴스는 단기 급등락의 소재가 되기 쉽겠지만요. 이 본질은 인프라 변화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늘어나면은 거래소랑 파생 시장에서는 담보의 성격이 바뀔 거고 규제형 스테이블코인이 늘어날수록 기관 자금이 들어올 때 머무를 곳이 생깁니다. 다만 초기 허가가 소수라면은 처음에는 체감이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동시에 커질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단기 변동성의 원인이 되겠죠. 오늘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규제형 스테이블코인이 늘어날 때 서로 다른 체계의 디지털 현금들을 누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스테이블코인은 많아지면 오히려 연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각 나라의 규칙이 다르고요. 체인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치가 생기는 것은 연결 레이어인데요. 여기서 리플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준비금 기반의 규제 모델 안에서 운영하고요. 또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내년 초부터 규제형 발행자를 선별해가지고 허가하는 구조로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홍콩의 규제형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실제 사용처를 붙이면서 커지면은 이 글로벌 결제 정산은 규제된 디지털 현금들이 서로 연결되는 이런 방향성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그때부터 XRP랑 리플 레저는요. 가격 예언의 소재가 아니라 결제 인프라 경쟁의 한 가지 축으로 다시 보이게 된다는 거. 이 신청은 36건이지만 초기 허가는 소수입니다. 이런 모순들이 바로 통제된 개방의 증거겠죠. 여기서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허가하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현금의 관문을 허가하고 있는 겁니다. 빌 게이츠는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늘 2년 안에 일어날 변화는 과대평가하고 10년 안에 일어날 변화는 과소평가한다. 절대 당신을 무사태평하게 놔두지 말아라고요.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당장 내일의 가격을 폭등시킬 재료처럼 보였다가도 또 금세 실망스러운 뉴스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음 너머의 본질을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상장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본이 다닐 수 있는 거대한 디지털 고속도로가 착공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눈앞의 작은 파도에 멀미하지 마세요. 대신에 홍콩과 세계가 깔고 있는 이 거대한 돈의 길목을 지켜보세요. 역사는 언제나 이 시끄러운 호재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길목을 지킨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보상을 줬습니다. 오늘 이런 통찰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를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장기 투자라는 게 시간을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요.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대응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을 짧게 보지 마시고 이 길게 보자라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이 사실 진짜 어려운 거는 길게 볼 수 있도록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 줄 아느냐고. 그냥 돈을 넣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장기 투자라고 부르긴 어렵습니다. 대부분 리플을 장기 투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몇 개월 지나도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또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이번 낙폭에서도 손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비트코인과 리플 이런 코인들은 지지부진한데 또 옆에서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이나 금값은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괜히 시작한 건 아닌가, 지금이라도 팔고 옮기는 게 맞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밀려오는 게 또 사람 심리입니다. 이런 고민이 드는 거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대응이 없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기준 없이 버티기만 하면 시장의 변동성은 곧바로 불안감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말로만 길게 본다가 아니라요.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평단을 관리할지, 반등이 나올 때는 어디까지 대응할지, 비중은 어떤 기준으로 조절할지 이 스스로 정리해두는 현실적인 장기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리플을 정말 좋아하는 이 코인 신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7월 17일 시장이 가장 좋았고요. 리플이 4,900원 그 이상까지도 힘을 써서 만원까지도 갈 것처럼 보이던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4,850원이라는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에 대한 안내를 드린 이유도요. 현실적인 대응이기 때문입니다. 팔아야 내 돈이고 수익 실현해야지 현금 비중이라는 정말로 중요한 종목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요. 시장이 조정받을 때 불안하지 않고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11월과 12월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하고 하락하는 시점에서 불안하다고 웅크려 있는 게 아니라 현금 비중 포함해가지고 활용도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저점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해서 비중은 늘리고 평단은 낮춰나가기 위함입니다. 이 원칙 매매라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정말로 끝도 없이 어렵겠지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투자 시장을 길게 본다고 생각하시면은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대응만 잘하셔도 충분한 시장이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잘만 활용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신청 주시면 제가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만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중장기 투자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덜 흔들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두는 과정인 거고 이런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살아남는 건요. 버틴 사람이 아니라 대응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 흐름을 실제로 매수 매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전용 기준표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방향성이고요. 제가 정리한 기준표는 그 방향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지점들을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혼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의 통로를 바꾸면 돈의 위상이 바뀝니다. 지금 미국의 하원에서는요. 비트코인 for America Act라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표면적인 뉴스는 간단합니다. 연방세를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많은 분들께서 이걸 보면서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미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수요 촉진책을 꺼냈다. 그렇다면 이제 IRS가 세계 최대 비트코인 구매자가 될 거다. 이런 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가는 세금을 받아서 당장 이번 달 급여도 주고 군대도 굴리고 또 이자도 갚습니다. 즉 세금은 현금 흐름이에요. 근데 이런 법안들은요.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받겠다 해서 끝나진 않습니다. 들어온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구로 넣고 사실상 중장기 보유하겠다라는 설계를 같이 밀어붙일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죠. 비트코인을 받아서 장기 보유하면은 이 당장 정부 운영에 필요한 달러 현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슈의 진짜 핵심이에요.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출을 당장 해결하는 처방이 아니라 국가의 대차 대조표를 다시 짜는 실험에 가깝습니다. 이 세금이 원래 달러 수요를 만드는 장치죠. 우리가 달러를 쓰는 이유는 단지 편해서가 아닙니다.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법과 제도가 달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먹으려면 학교 쿠폰이 꼭 필요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 쿠폰을 구하려고 움직이겠죠. 그게 바로 수요입니다. 국가도 똑같아요. 세금을 달러로만 받는 구조는 달러의 기본 수요를 깔아줍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요. 그 쿠폰 결제에 비트코인도 받겠습니다라는 문을 하나 더 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장치가 붙는데요. 이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 생기는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구조인데요. 이 말이 왜 강력한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싸게 산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원래는 이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런 과정에서 이득이 확정이 되면서 세금이 따라붙겠죠. 근데 세금을 납부하는 순간에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도 정산할 수가 있겠죠.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에 큰 보유자한테는 세금 납부가 비과세 처분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단순한 결제 편의가 아니에요. 수요의 설계라는 겁니다. 누가 이득을 볼까요? 당연히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고 평가 이익이 큰 사람일수록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누가 부담을 느낄까요? 왜 특정 자산에만 세금 혜택을 주느냐? 이런 정치적인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이 지점이 바로 이번 법안의 최대 저항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그러면은 세수의 5% 정도만 비트코인으로 들어와도 2,600억 달러다. 10%면 5,200억 달러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느냐는 질문인데요. 이 숫자만 봤을 때 엄청나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내겠다는 사람과 기업이 실제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단순한 결제가 아니라 거대한 자산의 이동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법안이 말하는 거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대량 매수한다가 아닙니다. 세금 납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비트코인을 받겠다는 건데요. 즉 이거는 매수 버튼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정산 통로를 통해서 유입될 수도 있는 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IRS가 매수한다는 표현은 자극적이겠지만 이 구조적으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부가 받는 것이지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면서 사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무섭게 강력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세금은 국가가 가진 가장 강한 수요 장치이기 때문인데요. 국가가 어떤 자산을 세금 정산에 쓰게 허용하는 순간 그 자산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정산 가능한 자산의 지위를 얻습니다. 이건 시장의 심리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제도권의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거예요. 미국이 달러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달러 체제 안에서 비트코인을 새로운 보조 정산 자산으로서 끼워 넣고자 하는 실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국제 정세가 연결이 됩니다. 올해 3월 달에 미국은 이미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라는 이런 이름을 공식 문서에 올렸는데요. 그리고 예산을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서 비트코인을 더 확보하는 전략을 만들라라는 주문까지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즉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단순하게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요.
국가가 보유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의 후보로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달러를 대체하겠다는 선언이 아니겠죠. 오히려 달러가 흔들릴 수 있는 시대에서 미국의 자산 쪽의 기둥을 하나 더 세우려는 움직임으로 읽는 편이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미국의 국가 부채 38조 달러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오르면 미국 부채가 해결된다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건 너무 단순해요. 부채는 현금 흐름의 문제고 예산은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비축한다고 해서 이번 달 지출이 갑자기 줄어들진 않겠죠. 오히려 중장기 보유를 전제로 하면은 단기 현금 흐름은 더 빡빡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법안을 부채 해결책이라고 단정하면은 틀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려는 걸까요? 여기서 다시 처음 문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금의 통로를 바꾸면은 돈의 위상이 바뀌죠. 미국이 진짜로 노리는 거는 부채 상환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 구성을 바꾸는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은 달러를 찍는 나라죠.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 시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런 체제가 신뢰 위에 서 있어요. 근데 신뢰라는 게 단지 말로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신뢰는 자산과 제도로서 뒷받침이 됩니다. 비트코인을 비축고로 묶고 세금이라는 통로로 유입을 열어두는 거. 그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산의 한 축을 새로 만드는 시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호는 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미국 정책 언어에서 비트코인은 단지 규제 대상이라는 프레임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비트코인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데요. 정책 프리미엄이 비트코인에 먼저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시장 전체가 따라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실전에서의 기준점은요. 이렇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제도의 진도입니다. 이 상임위에서 실제 논의가 움직이는지, 공동 발의자가 붙는지, 미국 재무부랑 IRS가 구체적인 집행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을 하는지 이런 신호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이슈들이 한 번의 헤드라인이 아니라요. 구조 변화의 조짐으로 다루셔야 된다는 거. 반대로 또 그런 신호가 없다면은 시장은 이런 이야기들을 몇 번 더 재활용한 뒤에 다른 소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안은요.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달러의 세금 통로를 흔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금이라는 국가의 문을 비트코인에도 일부 열어주는 순간 이 비트코인은 투자를 넘어서 정산이라는 이런 영역들에 발을 들이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발 한 번이 앞으로의 수급 구조랑 시장 심리를 서서히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이 세금의 통로를 바꾸면요. 돈의 위상이 바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자산일수록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도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만 평단 관리하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안내드리는 자료도 레버리지나 단타가 아니라 현물 기준으로만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요. 역사를 관통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침략하는 군대는 막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때가 된 아이디어는 결코 막을 수가 없다라고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법안은요. 단순하게 세금을 무엇으로 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십수년간 가짜 돈이라고 조롱받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인 세금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진짜 돈의 지위로 올라서는 역사적인 변곡점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당장의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실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제도가 바뀌고 돈의 위상이 달라지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을 함께 보셨습니다. 변화는 소란스럽게 오지만요. 이 기회라는 것들은 침묵 속에서 구조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만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오늘의 이런 통찰들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단단한 닻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계속 돌고 도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천천히 우상향해왔고 여기서의 문제는 그 흐름이 아니라 순간의 감정에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 시장을 오래 보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위로 갈 때도 있었고 크게 꺾일 때도 있었지만 멀리서 보면 시장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우상향을 해왔다는 사실을요. 당장은 체감이 안 될 뿐이죠. 이 시간이 쌓이면 결국에 방향성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이런 긴 흐름이 아니라요. 하락이 나오는 바로 그 순간의 감정입니다. 가격이 빠질 때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일 거고 내 판단이 틀린 것 같고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조급함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전체를 보지 못하고요. 오직 지금 이 시점 하나에만 매달리게 돼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락한다고 해서 혹은 상승한다고 해서 그 한 장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비슷한 흐름이 있었는지, 지금의 위치가 사이클상 어디쯤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함께 보려고 노력하셔야겠죠. 이게 바로 감정에서 한 발짝 떨어지는 연습이고 시장을 느끼는 것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결국에 시장은요. 늘 같은 패턴을 다른 얼굴로 반복을 해왔고 그 안에서 흔들리는 건 언제나 가격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하락도 덜 무서울 거고 상승도 덜 뜨게 되는데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지금의 감정보다도 흐름을 보려는 사람입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래 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 놓쳐버리고요.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고래 수급 변화, 핵심 가격대 구간을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건 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미리 기준선을 잡아두기 위한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가 내놓은 한 가지 전망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의 핵심에서 더욱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대담한 예측인데요. 얼핏 들어보면 또 좋은 소식으로 시장 띄우라는 얘기인가 싶겠지만 이 말의 배경을 알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한편으로 2025년 시장을 돌아보면요. 비트코인이 한때 12만 달러 넘보면서 질주했었다가 또 가을에 9만 달러대까지 급락했었죠. 한마디로 롤러코스터 장세였었고 이 규제 불확실성도 계속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었는데 물 밑에서는 또 전혀 다른 움직임들이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바로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권과 접목시키려는 거대한 변화의 움직임입니다.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흐름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코인베이스가 왜 이런 전망을 내놨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의 예측은 단순한 희망이나 홍보성 멘트가 아닙니다. 이 거시경제 구조랑 제도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인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돈의 흐름입니다. 2025년 내내 우리를 괴롭히던 높은 금리, 긴축 기조가 드디어 꺾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이 미국 연준이 최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고요. 겉으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시중에 돈을 다시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대놓고 양적 완화를 외치는 건 아니겠지만요. 슬쩍슬쩍 단기 국채를 매입해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 이른바 스텔스 양적 완화, 은밀한 QE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죠. 월 4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면요. 어쩔 수 없이 자산시장에는 훈풍이 불게 마련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 예금 이자는 시원찮아지고 또 결국에 돈은 더 나은 수익을 찾아서 주식이나 코인 쪽으로 흘러오기 마련이니까요. 이 코인베이스가 말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역할이 커진다. 이런 게 사실 별게 아닙니다. 돈줄이 다시 풀리면은 암호화폐에도 봄바람이 분다. 아주 단순한 논리겠죠. 실제로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한동안 인플레랑 싸우느라고 금리를 올려왔었는데 이제 슬슬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경기도 식어가는데 언제까지 조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 ECB 측에서도 내년에 통화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고요. 신흥국들도 미국 눈치 보면서 금리 인상하던 것들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그동안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신흥시장 그리고 새로운 투자처로 흘러들 수가 있다는 것. 당연히 그 중에는 암호화폐 시장도 있겠죠. 여기까지 들으면은 뭐 결국에 돈 풀리니까 이 코인도 오른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싶을 수 있겠지만요. 아직 한 가지 축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규제, 그리고 기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시중에 돈이 돌아도 법적 불안이 있으면 큰 손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하겠죠. 근데 내년부터는 이 판을 뒤흔들 사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 말 그대로 명확성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내년 1월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한마디로 암호화폐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정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리플 XRP 같은 토큰은 그동안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도 수년간 시끄러웠었죠.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XRP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확실하게 못이 바뀌는 거고 이 미국 SEC가 아니라 CFTC의 관할을 받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난 몇 년 동안 XRP의 발목을 잡았던 최대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뜻인 거고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고 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져요. 한마디로 법이 불안정해서 못해 이런 소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돈도 풀리고 규제 장벽도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벌써 눈에 보이는 조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ETF를 17억 달러치나 샀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보수파 은행들이 드디어 암호화폐에 본격적인 베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도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고요. 고객들한테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제안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마디로 큰 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준비를 마쳤다는 메시지인 거고 그동안 규제 눈치 보면서 살금살금 하던 사람들이 법이 명확해지고 시장이 성숙해지니까 슬슬 본격적으로 들어오겠다라는 거죠.
게다가 돈과 규제가 갖춰지니까 이제 암호화폐와 금융의 만남이 현실화 단계로 접어듭니다. 코인베이스 보고서 표현대로라면요. 암호화폐 산업이 이제 이론 단계를 넘어서 실제 생활 도입 단계로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실제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은행과 기업이 암호화폐 기술을 직접 활용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고 이미 그런 사례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일부 지역은행들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고객들 간의 정산에 쓰고 있고요. 국제 송금 분야에서는 리플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시험 도입한 은행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동과 아시아의 몇몇 상점들에서는 이 손님이 USDT,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이 상상 속의 얘기 같았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블록체인으로 보내요가 이 기술에 관심 있는 기업 사이에서 낯설지 않은 문장이 됐습니다. 기술적인 발전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2026년에 주목해야 될 테크 트렌드를 보면은 재밌는 키워드가 정말 많아요. 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블록체인 기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결합들,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 전용 블록체인, 이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의 토크나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시장 플랫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의 확산까지도 대표적입니다.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에 암호화폐 기술이 기존 금융 시스템이 풀지 못하던 숙제를 풀 수 있는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과거에 암호화폐 기술 좋다지만 어디다 쓰는데 이런 의문이 많았었지만요. 이제부터는 이런 문제에는 블록체인이 정답일 수 있겠군. 이런 인식들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 혁신이 금융 현장의 필요랑 맞물리기 시작을 한 거고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이 암호화폐를 외면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판이죠. 그렇다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장 구조가 바뀌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셔야겠죠. 가장 먼저 돈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판을 주도했어요. 매미 군단의 광풍이 불면 급등했고 분위기가 식으면 급락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 2025년 거치면서 이 슬슬 기관들이 판돈 키우면서 등장하더니 내년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주인공이 될 기세입니다. 기관이 들어오면 뭐가 다르냐? 일단 투자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 개인들은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고 몰렸다가 빠졌다 하지만요. 기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리스크 관리 장치도 갖춰서 조금씩 조정을 해나갔죠.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10월 암호화폐 시장이 확 흔들릴 때 몇몇 펀드들은 미리 해지, 방어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타격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변동성에 덜 휘둘린다는 얘기예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성숙한 플레이어들이 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도 점점 안정감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물론 암호화폐 특유의 가격 급등락이 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예전만큼 이 극단적인 롤러코스터 빈도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코인이 주목받는지도 변화가 생기겠죠. 과거에는 시가총액 낮은 코인이 단기간에 10배 오른다더라. 이러면 우르르 몰려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무작위 테마 순환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그런 투기는 안 하거든요. 이 대신에 실체가 있고 네트워크 효과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코인을 선별해서 담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래서 기관들에게 거의 필수로 들어가게 됐고요. XRP도 그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면에 드라마틱한 컨셉만 내세우고 실제 사용 사례가 없는 코인들은 투자 메인스트림에서 밀려날 겁니다. 한때 유행했지 이러고 잊혀지는 거죠. 시장 자금이 한정도 있는데 그 돈에 가치 있는 프로젝트들이 먼저 빨아들이면은 나머지 허상 같은 코인들에게는 돌아갈 몫이 줄어들 테니까요. 이런 것들을 흔히 옥석 가리기라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기로 가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 자산은 하루 이틀 오르고 내리는 걸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 평당 관리하시면서 구조가 완성되는 구간을 기다린 쪽에 가깝습니다. 제가 드리는 자료도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기준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XRP가 어떻게 쓰일까요? 바로 국경 간의 결제 인프라입니다. XRP가 애초에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을 목표로 만들어졌죠. 리플사가 은행들과 손잡고 ODL이라는 송금망을 운영을 해왔었는데 규제 이슈 때문에 미국 대형은행들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규제 명확성까지도 확보된다. 그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리플의 ODL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일본의 SBI, 영국의 HSBC 포함해서 일부는 파일럿 형태로나마 이 XRP 기반 송금 테스트를 해봤거나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맘 놓고 써보자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리플이 최근에 발행한 RLUSD, 즉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RLUSD는 쉽게 말해가지고 블록체인 위에 올린 달러예요. 은행들이 익숙한 달러를 디지털 토큰 형태로 주고받게 해주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A은행이 100만 달러를 B은행으로 송금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는 중개은행 거치고 스위프트망 타고 며칠 걸렸다면은 앞으로는 A은행이 100만 RLUSD를 B은행 지갑으로
몇 초 만에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두 나라 통화 간의 환전이 필요하면은 XRP가 중간에 개입해서 실시간 환율로 변환을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송금할 때 XRP가 쓰이는지도 사실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달러 보냈는데 바로 현지통으로 도착하는 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법의 뒷단에는 XRP랑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 거고요. 이쯤 들어보면 XRP는 은행 시스템의 환율 교환 엔진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XRP가 꿈꿔온 그림이 바로 이런 거고, 이젠 허황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실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이더리움 레이어2 같은 외부 네트워크로 확장한다는 계획도 발표가 된 상황에서 이 리플의 유동성 생태계는 여러가지 블록체인과 연동돼서 더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물론 XRP라고 해서 장밋빛 일면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리플 이사 물량이 많아서 가격 압력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경쟁 프로토콜이 없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제 XRP 투자자들이 매번 듣던 SEC 소송 이야기, 규제 불확실성 이야기는 곧 과거사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뉴스 헤드라인은 어느 은행 XRP 도입했다, XRP 기반 결제만 확장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게 리플 홀더 입장에서는 훨씬 더 건설적인 뉴스들이 들려오니까 그 속은 편해질 거예요. 하지만 가격이 여전히 변동성이 있을 테니까 너무 들뜬 나머지 기본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2026년은요. 암호화폐가 금융의 판도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해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 겉으로 뉴스 한 줄, 전망 한마디일 수 있겠지만요. 그 이면에는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거시경제, 정책, 기술, 기관 참여라는 이런 복잡한 기회장치들이 맞물린 결과인 거고, 이제 암호화폐는 더 이상 변방의 실험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인지한 투자자랑 그렇지 못한 투자자의 성과 차이가 앞으로 갈수록 벌어질 거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큰 그림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은 금융의 심장부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칙 매매는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연습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칙 매매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복잡한 분석보다도 아주 간단한 행동 하나를 실천해보는 게 훨씬 중요하고, 단 한 개라도 공포가 가득한 시장에서 추가 매수를 눌러보는 이런 경험 자체가 원칙 매매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오르고 분위기가 좋을 때 모두가 박수치고 환호하는 상승장에서는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되면요. 그때 일부라도 분할로 익절해보는 연습을 꼭 해봐야 되고, 이런 작은 매도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하시지만요. 막상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은 더 갈 것 같다는 욕심에 결국에 매도를 못하게 되고요. 실제로 10명 중에 9명이 그 순간에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보나 타이밍보다도 이 욕심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고, 이 욕심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어떤 전략도 실전에서 무용지물이 되는데요. 결국에 투자라는 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욕심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 게임입니다. 대부분의 손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 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순간에서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따라 붙거나 이 조정이 왔다고 해서 무서워서 손절하는 행동들, 이게 반복되면은 결국에 계좌는 계속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볼 때 필요한 기준표랑 타점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고요.